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편안히 잘 보내셨을까요? 저희 별밤은 항상 따뜻하고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비춰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북큐레이션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박지선 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본가는 충남인데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살다 보니 어려운 점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 싶긴 한데 어려운 용어도 많고 복잡해서 참 막막합니다. 쉽고 친근하게 경제 지식을 쌓아갈 만한 책이 있을까요? 네, 박지선님 사연 감사합니다. 그런 책 있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경제 지식이 쌓이는 책인데요. 바로 한국에서 배출한 세계적인 석학 장하준 교수의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추천드립니다. 저자는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경제학 분야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요. 그런 그가 대중을 향해 줄곧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경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는 그런 그의 바람을 잘 나타낸 책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경제학을 모르면 민주주의의 의미가 없다. 모두 경제학을 알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왜 경제책에 레시피라는 요리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경제학이라 하면 딱딱하고 또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말랑말랑하고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쉽게 경제를 이해할 것 같아서라고 합니다. 도토리, 국수, 소고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재료들로 맛있게 버무린 경제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1장 도토리묵 무침 한국 도토리로 만든 묵에 잎채소와 오이, 당근을 곁들여 매운 양념간장으로 버무린 한국 음식. 도토리묵에서 하몬 이베리코까지. 떡갈나무 열매인 도토리는 고급 식재료는 아니다.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의 원주민과 일본인이 더 나은 탄수화물을 살 돈이 없거나 전혀 구할 수 없을 때 도토리를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북부 이탈리아에서 밀가루가 부족하면 밤가루를 섞어 파스타의 양을 늘린 것과 비슷하다. 한국인은 도토리로 젤리를 만들어 먹는데 이렇게 식물성 전분으로 만드는 젤리를 묵이라 부른다. 나는 도토리묵을 참 좋아한다. 송송 썬 파, 고춧가루, 깨, 참기름을 간장에 넣어 만든 양념 간장이 도토리묵과 만나면 도토리의 약간 쌉싸래하면서 고소한 맛이 도드라져서 일품인데 여기에 오이와 당근을 썰어 넣으면 한 끼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샐러드가 된다. 내가 도토리묵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이 음식을 최고급 요리라고 우길 수는 없다. 도토리묵은 아침 일찍 길을 나서 등산을 한 다음 길가 노점에서 요기를 하거나 저렴한 동네 술집에서 친구를 만나 한잔할 때 곁들이는 음식이다. 사실 도토리를 재료로 해서 만든 최고급 요리를 떠올리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하지만 도토리를 이베리코 돼지들에게 먹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파타 네그라 돼지라고도 부르는 이 이베리코 돼지의 다리살로 만드는 햄이 바로 하몬 이베리코다. 최고급 하몬 이베리코는 파타 네그라 돼지를 도축 전 일정 기간 동안 떡갈나무 숲에 방목해서 도토리만 먹도록 한 다음 만들기 때문에 하몬 이베리코 데 베오타라고 부른다. 도토리 덕분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고소하고 깊은 맛을 내는 햄이 탄생한 것이다. 나도 달콤한 멜론과 함께 먹는 이탈리아 파르마산 햄, 프로슈토 디 파르마를 무척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햄은 하몬 이베리코인 것 같다. 다만 음식 문제에 관해서는 좀처럼 양보가 없는 내 이탈리아 친구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 하몬 이베리코가 얼마나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지를 보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탈리아인은 빼고 매우 많은 듯하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와 편견. 햄은 스페인 문화의 심장이다. 스페인 말고 어느 나라에서 햄햄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오겠는가? 기독교가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다스리던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벌여 기독교도의 스페인을 세우는 과정에서 햄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돼지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는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였고 돼지고기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스페인에 살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도 기독교가 다시 세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다. 1391년 성난 폭도로 변한 기독교인의 위협에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많은 수의 유대교인이 기독교로 강제 개종했다. 교회는 이들이 진심으로 개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도록 했다. 콘베르소라고 부르는 이 유대교인 출신 개종자 중 일부는 비밀리에 유대 교리를 계속 따르면서 돼지고기와 조개류를 조리하지 않고 유제품과 고기를 섞지 않는 등 유대교의 의식과 명절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을 지켜나갔다. 1478년 설립된 스페인 이단 신문소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거짓으로 개종을 한 유대교인을 색출하는 일이었다. 가장 널리 쓰인 방법 중 하나는 의심이 가는 사람의 굴뚝을 토요일에 감시하는 것이었다. 유대 교리를 준수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으면 유대교인일 확률이 높았다. 이에 더해 이단 신문관들은 토요일에 골목길을 누비면서 음식 조리 냄새가 나지 않는 집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1492년 1월 레콩키스타가 이루어졌다. 기독교도가 이슬람 교도를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한 것이다. 같은 해 말, 이제 기독교 땅이 된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대교인을 추방한다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추방당한 유대교인의 많은 수가 당시 이슬람 문화의 중심이었던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갔다. 유명한 튀르키예의 경제학자 데니 로드릭도 그들의 후손이다. 로드릭은 자기의 원래 성이 이베리아 반도에 살던 유대인의 전형적인 성 중 하나인 로드리게스라고 내게 설명해 주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박해받는 유대교인이 이슬람 국가로 피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만 해도 그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스페인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들에 비해 오스만 제국은 유대교인을 비롯한 종교적 소수 집단에 관용적이었다. 술탄 베야지드 2세는 유대교인을 두 팔 벌려 환영했고 가톨릭 왕들의 손실은 자신의 이득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인도 세금만 더 내면 종교의 자유를 누렸고 원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졌다. 유대교인은 제국의 거의 모든 직종에 종사했다. 궁정 고문, 외교관, 상인, 제조업자, 짐꾼, 석공 등 종교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다.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종교적 편협성은 이슬람교의 본질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슬람 문화에 관한 다른 부정적인 고정관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슬람교를 군국주의적 종교라 생각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그런 견해를 부추겨왔다. 지하드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일 것이다. 이교도와 벌이는 전쟁이란 의미로 알려진 지하드는 원래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한다는 뜻이다. 이슬람 교리 중에는 군국주의적인 해석을 가능케 하는 부분도 있고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리도 있다. 후자는 순교자의 피보다 학자의 먹물이 더 숭고하다라고 강조한 선지자 마호메트의 말에 그대로 담겨 있다. 사실 이슬람 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고전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보존하지 않았으면 후에 이를 유럽어로 번역하면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이전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인 문헌을 이교도적이라 선언하고 방치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파괴해버렸다. 이슬람이 과학적 진보나 경제 발전 같은 실용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속세에서 먼 종교라는 고정관념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이슬람의 교리는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문화적 가치와 궤를 같이 한다. 중세에는 이슬람 문화권이 법학뿐 아니라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유럽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다. 과학 용어 중 얼마나 많은 수가 아랍어에서 온 것인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알코올, 알칼리, 알지브라, 알고리즘 등이 그 예다. 상업도 고도로 발달해서 아랍 상인들은 지중해 연안은 말할 것 없고 동쪽으로는 한반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과 교역을 했다. 특히 선지자 마호메트가 상인이었기 때문인지 상인들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렸다. 상업의 종교인 이슬람교는 계약법을 매우 중요시했다. 이슬람 국가들에는 기독교 국가들보다 몇백 년이나 앞선 때부터 제대로 훈련받은 전문직 판사가 있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19세기까지도 법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판사가 될 수 있었다. 이슬람교가 다른 문화보다 경제 개발에 더 적절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할 만한 중요한 특징들이 또 있다. 남아시아의 힌두교나 동아시아의 유교와 달리 이슬람 문화에는 태어난 배경에 따라 직업 선택을 제한해서 계층 이동을 막는 카스트 또는 신분 제도가 없다.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복잡하고 엄격한지, 그리고 계층 이동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그만큼 정교하고 강하지는 않지만 전통적 유교 사회의 신분 제도 또한 장난이 아니었다. 농부의 아들이 시험에 통과해서 관직을 얻어 학자, 관료로 이루어진 지배계층에 편입하는 것을 허용했으니 어느 정도의 계층 이동은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장인과 상인의 자손들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시험에 응시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근대 초기에 전통적 신분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기된 후에도 유교 문화권에서는 한동안 유능한 젊은이들이 엔지니어나 기업인이 되는 것을 꺼렸다. 엔지니어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장인, 기업인은 현대의 상인이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이다. 유교 문화권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이 직종의 종사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게 된 후에야 존중을 받게 되었다. 자, 이쯤 되면 이슬람 문화가 본질적으로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고정관념은 없어졌을 것이다. 배움을 강조하고 과학적 사고에 전통이 있으며 사회적 위계 질서가 강하지 않고 상업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법치와 관용의 전통이 강한 이슬람 문화는 경제 발달에 유리한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두바이는 모두 이슬람 문화가 경제 발전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 그리고 어떨 때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낯선 문화에 부정적인 문화적 고정관념을 적용할 때가 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문화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골라내서 그 문화권의 나라들이 겪는 사회 경제적 문제를 문화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놓치는 오류로 이어진다.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의 발전을 낳았다는 고정관념. 어떤 사회의 좋은 점을 부풀린 긍정적인 문화적 고정관념 역시 현실을 왜곡해서 현실을 움직이는 진정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이 근면, 절약, 교육을 강조한다고 알려진 유교 문화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어느 문화에서 이런 덕목을 강조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1960년대 초 비슷한 경제개발 단계에 있던 한국과 가나의 운명이 갈린 원인을 설명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명의 충돌의 저자인 저명한 미국의 정치학자 세뮤얼 헌팅턴은 이렇게 주장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요소가 작용했지만 문화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은 절약과 투자, 근면, 교육, 조직과 규율을 중요시하는 나라다. 가나 문화는 이와 다른 가치 체계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문화가 중요하다. 헌팅턴이 유교 문화를 묘사하는 이 부분은 긍정적인 문화적 고정관념의 완벽한 이해다.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문화의 특정 부분만을 골라서 강조한 것이다. 유교는 근면함을 장려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거 유교 문화권을 방문한 서양 사람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묘사하곤 했다. 1915년 일본 정부로부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본의 공장들을 둘러본 한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나니 일본인은 현실에 만족하고 태평스러우며 시간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영진은 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습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1912년 일본과 한국을 둘러본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개혁가인 비어트리스 웨브는 일본인이 여가에 대한 동의할 수 없는 개념과 참기 힘든 개인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내 한국인 조상들에 대해서는 더럽고 타락하고 침울하고 게으르며 종교도 없는 야만인들로 지저분한 진흙 오두막에서 살면서 엄청나게 불편해 보이는 더러운 흰옷 차림으로 축 늘어져 어슬렁거리는 1200만 명의 사람들이라고 묘사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창시자조차 이런 발언을 할 정도였으니 당시의 우파 백인 우월자들이 유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에 관해 무슨 말을 했을지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유교 문화권에서 교육을 중요시한다는 평판도 그렇다. 전통적으로 중요시된 교육은 관료가 되는 시험, 이른바 과거에 필요한 분야인 정치 철학과 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경제 발전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농업을 제외하고 물건을 만들거나 사고 파는 등의 실용적인 일들은 경시되었다. 헌팅턴과 같은 논객들은 유교 문화권 사람들이 규범을 잘 지킨다고 칭송한다. 그러나 규율을 잘 지킨다는 말은 체제 수능적이라는 말과도 같다. 그래서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동아시아인은 독창성과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논객들도 많다. 동아시아에서 요즘 쏟아져 나오는 기술 혁신과 독창적인 영화, 중독성 있는 드라마, 창의적인 음악 등을 고려하면 그런 주장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부강해진 진짜 이유. 헌팅턴과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교 문화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을 더 해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말하려는 의도는 이미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슬람 문화에 대해 완벽하게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드는 일만큼이나 유교 문화에 대해 완벽하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 문화라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에 관용적이고 규칙을 근간으로 하며 과학을 중시하고 상업 정신을 갖춘 버전의 이슬람 문화도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고, 현세에 관심이 없고 비관용적이며 군국주의적인 버전의 이슬람 문화도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이다. 근면하고 교육을 중시하고 절약정신과 규율을 중시하는 버전의 유교 문화도 있지만, 구성원에게 근면성을 함양하지 못하고 계층 이동을 제한하며 상업과 공업을 경시하고 창의성을 억누르는 버전의 유교 문화도 있다. 한 사회가 주어진 문화적 재료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는 많은 부분 선택의 문제며 따라서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사용하면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든 발전을 꾀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정확한 시간 개념과 산업사회의 규율을 갖춘 현대적 산업노동력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들이었다. 두 나라는 그러한 노동력을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만들어냈다. 시간과 규율을 잘 지키는 습관을 학교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경제 발전을 통해 국가를 재건하는 애국 전쟁을 위해서는 근면한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념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긴 근로시간과 힘든 노동 조건을 허용하는 노동법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유교 문화권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은 공자가 학식을 강조해서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후 토지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통해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교육이 계층 상승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몇백 년에 걸쳐 유교가 국가의 공식 이데올로기였고, 또 다른 유교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직후 한국의 문해율은 22%에 그쳤다. 비슷한 시기에 불교 국가 태국의 문해율은 53%, 기독교 국가 필리핀은 52%, 이슬람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는 38%였다. 경제개발 초기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은 과학이나 공학 분야 직종을 꺼렸다. 실용적인 일에 대한 편견을 가진 유교 문화의 영향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의도적으로 인문학과 사회과학 계통의 대학 정원과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과학 및 공학 분야 학위 소지자의 군대 복무 기간을 대폭 줄이는 특혜를 베풀었다. 물론 과학 및 공학 분야 학위 소지자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적당한 일자리가 없으면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정책을 통해 산업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이 분야로 진학한 학생들이 학위를 딴 후 보수도 좋고 지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어냈다. 유교 국가들이 세계 최고의 저축률을 보인 것, 예를 들어 1990년대 초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GDP의 22%를 차지했고, 2010년에 중국은 GDP의 39%를 기록했다. 을 보고 사람들은 절약정신이 이 나라들의 문화 특징인 것처럼 말들 했다. 하지만 이는 틀린 이야기다. 1960년대 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의 총 저축률은 GDP의 3%밖에 되지 않았고, 1960년에는 1%조차 되지 않았다. 유교의 가르침이고 뭐고를 떠나서 한국인은 너무 가난해서 저축할 돈이 없었던 것이다. 그 후 30여 년에 걸쳐 한국의 저축률, 특히 가계 저축률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유교 문화가 다시 부흥해서가 아니었다. 사실 농업사회에 적합한 유교 문화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이 기간에 많이 약화되었다. 가계 저축률이 증가한 것은 주로 한국이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수입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소비자 금융을 엄격히 제한해서 제조업체들을 위한 대출 기회를 극대화했다. 한국에서 집이나 자동차, 냉장고 등 비싼 물건을 사려면 먼저 돈을 모아야만 했다. 1990년대 초 GDP의 22%로 최고점을 찍었던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1990년대 말 한국 정부가 이런 제한들을 철폐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 이제 한국의 GDP 대비 가계 저축률은 5%에 그쳐 칠레나 멕시코 등 이른바 돈을 헤프게 쓴다고 알려진 중남미 국가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화가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조직되고 발전한 양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흔히 통용되는 단순한 고정관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모든 문화는 복합적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다양한 부면을 지니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개인의 경제적 행동과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데서 문화는 정책에 비해 그 영향력이 훨씬 약하다는 점이다. 그 점은 도토리를 먹는 한국인에게나 도토리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슬람교도에게나 마찬가지다. 6장 국수 가지 파스타 베이크 이탈리아 펜네 파스타와 볶은 가지 위에 토마토 소스를 끼얹은 다음 모차렐라, 리코타, 파르메산 치즈를 듬뿍 올려 오븐에 구운 요리 클로디아 로든의 팀발로 알레 멜란자네를 변형한 저자 레시피 한국인의 못 말리는 면사랑 세계 인스턴트 국수 협회에 따르면 세계에서 인스턴트 국수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한국으로 1인당 1년에 79.7인분을 소비한다고 한다. 72.2인분을 소비하는 베트남이 그 뒤를 바짝 쫓고 3위는 훨씬 뒤처진 53.3인분의 네팔이다. 한국 인구가 5,100만 명을 조금 넘으니 1년에 41억 봉지의 인스턴트 국수를 먹어치우는 셈이다.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소비되는 대부분의 인스턴트 국수는 꼬불꼬불하고 쫄깃한 밀가루면인 라면이다. 한국의 인스턴트 국수는 대부분 작은 봉지에 따로 든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넣어 끓인 국물과 함께 먹지만 볶음면이나 비빔면도 있다. 라면 국물은 외국인 기준으로 하면 꽤 매움에서 정신이 나갈 정도로 매움 수준이고 볶음면이나 비빔면의 소스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매운 소스가 많다. 그냥 인스턴트 국수만 해도 이렇게 많다. 한국인이 즐기는 국수의 종류는 거의 무한할 정도로 다양하다. 제일 먼저 언급해야 할 국수는 담백한 밀가루면이다. 부드럽고 가는 국수, 부드럽고 납작한 굵은 국수, 약간 쫄깃한 두꺼운 국수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모두 맵지 않은 국물에 말아 먹지만 소면은 채소와 함께 각종 소스에 비벼 먹기도 한다. 밀가루에 끈기를 더하고 고온 고압에서 면을 뽑으면 세상에서 가장 쫄깃한 면이 탄생한다. 바로 쫄면이다. 쫄면은 풍성한 채소와 함께 불처럼 맵고 새콤달콤한 고추장 소스에 비벼서 먹는다. 엄청난 쫄깃함과 눈물을 쏙 빼는 매운맛의 조합 덕분에
쫄면을 먹는 경험은 철인 3종 경기에 비견할 만하다. 극도로 어렵지만 극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밀가루 반죽에 탄산 나트륨을 더하면 쫄깃한 알칼리성 국수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국수가 이 알칼리성 국수다. 라면도 알칼리성 국수고 짜장면 국수도 알칼리성 국수다. 한국인이 아닌 독자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짜장면은 한국에서 발명된 중국 음식이라는 의미에서 영국에서 발명된 인도 음식 치킨 티카 마살라와 비슷하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춘장에다 돼지고기와 양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볶아서 만든 소스를 두툼하고 쫄깃한 알칼리성 국수에 끼얹은 것이 짜장면이다. 한국인이 아니라도 K-드라마의 팬이라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 거의 맨날 먹는 커피 색깔의 국수 말이다. 먹는 장소도 식당뿐 아니라 사무실, 집, 심지어 경찰서 취조실 등 다양하기 그지없다. 한국인이 총 150만 그릇의 짜장면을 하루에 먹어치운다는 놀라운 통계도 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또 다른 국수는 메밀을 재료로 한 국수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의 소바와 비슷한 부드러운 국수로 누군가가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해 메밀국수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하나는 그보다 더 두껍고 쫄깃한 형태의 평양냉면 국수다.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 시작된 음식이고 소고기 육수 또는 꿩고기 육수를 차게 식혀 국수를 말고 식초와 겨자를 쳐서 먹는 평양냉면에만 사용되는 국수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양을 늘리고 풍미를 더하기 위해 메밀가루에 도토리가루나 칡가루를 더하기도 한다. 한국인은 곡물을 갈아서 만든 가루뿐 아니라 전분 자체를 이용해 국수를 만들기도 한다. 전분으로 만든 국수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당면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중국 국수라는 뜻이다. 한국어에서 당이라는 접두어는 중국에서 들여온 것에 붙는다. 원래 중국 버전은 녹두 전분을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고구마 전분을 사용한다. 당면은 카사바 뿌리, 옥수수, 감자 전분으로도 만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감자 전분으로 당면과 비슷한 반투명 국수를 만들고 하루사메라는 시적인 이름을 붙였다. 당면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한국 음식은 잡채다. 당면은 또 만두, 순대, 일부 찜이나 찌개에도 들어가고 음식의 양을 늘리거나 음식에 쫄깃한 맛을 더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통적으로 쌀로 만든 국수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어쩌면 귀중한 쌀을 국수 만드는데 허비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 있다. 하지만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요즘은 한국인도 쌀로 만든 국수와 사랑에 빠져서 베트남식 국물 쌀국수인 퍼나 태국식 볶음 쌀국수인 팟타이의 인기가 매우 높다. 거의 모든 채소로 김치를 만드는 것처럼 한국인은 탄수화물이 많이 든 모든 곡물과 뿌리 채소를 국수로 만든다. 밀, 메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카사바 뿌리, 도토리, 칡, 쌀은 말할 것 없고 심지어 최근에는 보리까지 국수로 만들어 먹는다. 그러나 국수 모양은 기본적으로 납작한 면 아니면 줄 모양 면 두 가지에 그친다. 국수 모양의 진심인 이탈리아 사람들. 그러니 1980년대 말 난생 처음 이탈리아에 간 내가 스파게티와 마카로니가 이탈리아 국수 또는 파스타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특히 생경했던 것은 대학원생 자격으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서머스쿨에 참석했다가 오르조가 메뉴에 올랐을 때였다.
오르조 리조니는 작은 나달 모양인데 뜨겁고 맑은 수프에 넣어서 먹는 경우가 많다. 그 음식이 내 앞에 놓인 순간 나는 밥을 국에 말아서 준 것인 줄 알았다. 한국에서도 흔히 뜨거운 국에 밥을 말아 함께 먹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방금 먹은 음식이 국수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거의 유일한 탄수화물원은 밀 한 가지뿐이다. 그러나 모양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2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파스타가 만들어진다. 물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줄 모양이나 납작한 끈 모양의 파스타도 있지만 튜브, 고리, 나선, 나사, 나비, 사람 귀, 조개, 나달, 공, 속을 채운 만두, 판 등을 망라한 온갖 모양의 파스타가 있다. 이탈리아인이 파스타 모양에 쏟는 애정과 관심은 엄청나서 1980년대 초반에는 세계 최대 파스타 제조업체인 바릴라의 고급 브랜드인 보이엘로에서 유명 산업 디자이너인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궁극의 파스타 모양을 디자인해달라고 의뢰하기까지 했다. 소스를 너무 많이 흡수하지는 않으면서 잘 머금을 수 있는 동시에 장식적, 심지어 건축학적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궁극의 파스타를 주문한 것이다. 주지아로는 글자 그대로 아름답고 초현대적인 파스타 모양을 설계했다. 튜브와 파도 모양을 합친 듯한 모양의 그 파스타에는 마릴레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세간에 큰 관심을 모으며 1983년 출시되었다. 불행하게도 마릴레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생산량이 적고 유통이 잘 되지 않아서 구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어차피 더 큰 문제는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균등하게 익히기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알덴테로 익히지 않은 파스타는 상대도 하지 않으려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기준을 생각할 때 고르게 익지 않는 파스타는 대역죄에 해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주지아로는 마릴레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고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로 명성을 날렸다. 국제적으로 알려진 거의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와 작업을 해서 폭스바겐 골프, 피아트 판다와 같은 믿음직한 고전부터 마세라티 기블리, 로터스 에스프리처럼 럭셔리의 상징이 된 차종에 이르기까지 100가지가 넘는 차를 디자인했다. 인터뷰 등을 보면 주지아로는 마릴레 사태를 그냥 자신의 눈부신 커리어에 남은 재미있는 사건으로 여기는 듯하다. 1991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중에게 알려진 건 파스타 덕분이에요. 심지어 뉴스위크에서까지 다뤘다니까요. 재미있지 않아요? 현대자동차의 미러클 성공신화. 대부분의 사람은 국수 집착증이 있는 이탈리아라는 나라 출신의 이 인류 디자이너가 초기에 디자인한 차 가운데 하나가 포니라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포니는 또 다른 국수 집착증의 나라 한국에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 1975년 출시한 소형 자동차다. 현대자동차는 1940년대에 전설적인 한국의 기업가 정주영이 설립한 현대그룹의 일부였다. 현대그룹의 주력 사업은 원래 건설이었지만 1960년대에 고생산성 산업 부문으로 확장을 시작했고 자동차는 그런 노력의 시작점이었다.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합작 투자로 설립되어 포드 UK가 개발한 코티나 모델을 조립하는 일을 주로 했으며 부품마저 대부분 수입하고 있었다. 1968년 11월에 설립된 후 3년 사이에 현대자동차는 8,000대가 조금 넘는 코티나를 조립했다. 1년에 3,000대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1973년 현대자동차는 포드와 결별하고 국내에서 설계한 자동차를 독자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포니였다. 본격 생산에 들어간 첫 해, 현대자동차는
1만 대가 조금 넘는 포니를 생산했다. 그해 포드 생산량의 0.5%, GM 생산량의 0.2%였다. 1976년 6월 에콰도르가 현대차를 수입하자 한국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에콰도르에 수출한 것이 포니 5대, 버스 1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일로 무시되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산 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가발, 옷, 봉제 완구, 운동화 등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든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었나. 상서로운 시작과는 거리가 먼 출발에도 불구하고 현대는 그 후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1986년에는 엑셀 모델로 미국 시장에 눈부신 데뷔를 해서 비즈니스 잡지 포춘 선정 올해 가장 주목할 만한 10대 상품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1991년 현대자동차는 자사 엔진을 직접 설계하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21세기에 접어들 무렵에는 이미 세계 10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반열에 올라 있었다. 2009년 현대자동차는 포드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생산했다. 2015년에 접어든 즈음에는 현대 또는 기아 상표를 달고 생산 라인에서 굴러나오는 차가 GM 브랜드 차보다 많았다. 놀라운 이야기다. 타임머신을 타고 1976년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1인당 소득이 에콰도르의 3분의 2도 되지 않는 한국이라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설립된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동차 회사. 사실 좀 시설이 괜찮은 자동차 정비소와 별 차이가 없던 회사가 30여 년이 지난 후 포드보다 더 커지고 40년 만에 GM보다 더 많은 차를 생산해낼 것이라고 말했으면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했을 것이다. 누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런 종류의 믿기지 않는 기업 성공 신화를 들으면 사람들은 바로 탁월한 비전을 가진 기업가를 떠올린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생각날 것이다. 사실 현대의 성공에도 그런 기업가가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나. 현대그룹의 설립자 정주영과 현대차를 1967년부터 1997년까지 이끈 그의 동생 정세영이 그들이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산업 부문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확률마저 지옥에서 눈사람이 살아남을 확률 정도라고 거의 모두가 생각하던 시대에 정씨 형제는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회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실행에 옮겼다. 세계 최고 자동차 디자이너 중 하나인 주지아로에게 첫 번째 차의 디자인을 맡긴 것은 그런 비전의 상징이다.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현대그룹의 다른 부문에서 만든 돈을 현대자동차에 쏟아부어 초기에 적자만 내는 회사를 지탱했다. 이런 관행을 기업 내 교차 보조라고 부른다.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도 중요하지만 현대자동차의 성공 스토리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뛰어난 영웅적인 기업가 개인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개인은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현대자동차에는 긴 근로시간을 견디면서 생산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한 노동자, 엔지니어, 연구원,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있었다. 외국의 선진 테크놀로지를 익히고 그렇게 익힌 테크놀로지를 조금씩 개선해서 결국 고유의 생산 시스템과 테크놀로지를 개발해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정을 이끈 주된 동력은 바로 그들이었다.
헌신적이고 유능한 직원들이 없으면 기업의 비전은 그것이 아무리 원대하고 좋은 것이라 해도 그냥 비전으로 그치고 만다. 또 다른 주인공은 정부다. 한국 정부는 1988년까지 외제 자동차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산 차는 1998년까지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운용해 현대를 비롯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클 때까지 보호막이 되어주었다. 수십 년 동안 한국 소비자들이 품질이 떨어지는 국산차를 견뎌내야 했다는 의미지만 이런 식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성장은커녕 살아남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분명 요리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함께 잘 살기 위한 경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있네요. 이 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